73페이지, 73번이죠.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에는 크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텍스트,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그래픽 파일이죠.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이 있고 네 가지가 있어요. 책에는 지금 그래픽 데이터서부터 나와 있죠. 어서 오세요. 자, 멀티미디어 데이터 안에는 어떤 게 있다고요? 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고요. 비디오가 있고 오디오가 있고 뭐 책하고 약간 표현법이 다를지라도 이미지 그룹이 이제 그래픽이라고 하죠. 그래픽 데이터. 비디오 그룹 뭐죠? 이제 비디오 그러면 뭐 동영상 이런 거겠죠. 뭐 그렇죠. 예. 책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이미지, 그래픽 데이터죠. 그래픽 데이터에는 뭐가 있습니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비트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벡터가 있고요.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3D가 있나요? 3D는 뭔지 아시잖아요. 책에 있는 걸 제가 메모하는 거니까 굳이 뭐 따로 기록은 안 하셔도 되겠고, 비트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디카로 찍은 사진들 있죠? 디카로 찍은 사진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볼까요? 여기 좀 샘플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제가 한번 가을이란 그림을 하나 열어볼까요? 자, 가을이란 그림이 열렸는데 제가 이거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보세요. 계속 확대했어요. 이게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데요. 사각형 하나씩 보이나요? 사각형 하나씩 보이잖아요. 이걸 화소라 그래요. 화소. 여기에 색깔이 뭐냐 하는 거죠.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제가 움직이면은 화소별로 보이지만은 마우스를 띄면은 약간 안개처럼 이렇게 퍼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축소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제 이미지로 보이는 거죠. 실제 이미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확대를 하면은 거친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뚝뚝 끊기죠. 그래서 우리는 계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엘리어스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비트맵 방식이라고 한다. 대부분 이미지는 대부분 이렇게 비트맵을 사용을 하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벡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벡터가 이렇게 쓰네요. 벡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림을 확대하는데 실제로 모자이크처럼 확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벡터는 그게 뭐냐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노란색으로 선을 그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을 그어서. 그러니까 확대를 해도 어떻다? 확대를 해도 명령이 걸린 거기 때문에 거친 현상이 없어요. 거칠게 표현이 되지 않고 매끄럽게 표현된다. 그러니까 벡터 이미지가 어떨까요? 깔끔하겠죠. 깔끔해요. 예. 근데 이제 벡터 이미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고요. 비트맵은 포토샵으로 보통 처리를 하죠. 포토샵으로. 뭐 BMP, TIF, GIF, JPG, PCX, PNG.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데이터들 중에서 성격이 다른 걸 고르시오. 예를 들어서 PCX, JPG, AI, MP3. 그러면 JPG나 PCX나 AI는 그래픽이지만 MP3는 오디오잖아요. 오디오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맵과 벡터에 대한 형식을 가지고 묻지는 않아요. 그렇게 묻지는 않고 대신에 비트맵이 뭐다, 벡터가 뭐다라는 건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데이터들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어디나요? 예, 동영상 같은 거 있죠? 동영상 이런 형태하고 구분을 하게끔 나오죠. 예. 자, 먼저 그래픽 파일에는 BMP라는 게 있어요. BMP. 오른쪽 45쪽 오른쪽에 보시면 BMP가 나와 있는데 BMP는 뭐냐면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은 대부분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요. 압축을 해요. 근데 BMP는 압축을 안 합니다. 압축을 안 하기 때문에 용량이 커요. 초기에는 다 BMP를 썼었어요. 예. 그러다가 압축 기술이 생기면서 야 BMP 용량이 너무 커. 이거를 우리 압축해서 보관해서 쓰자. 용량이 줄어드니까 좋지 않겠냐? 그래. 그럼 압축을 하자. 어떤 방식으로 압축하겠느냐? GIF 방식으로 압축할 거냐? JPG라는 방식으로 압축할 거냐? PNG 방식으로 압축할 거냐 하는 거죠. 제일 먼저 JPG. JPG는요 이렇게 쓰죠. JPG 이거는 이제 Joint Picture Export Group 하고 이렇게 쓰나요? JPG. 그러니까 사진 전문가 단체예요. 사진 전문가 단체인데 여러 군데가 있나봐요. 한 군데가 아니라 단체가 한 두어 군데 이상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야. 그래서 야 사진으로 디카로 사진을 찍으니까 용량이 너무 크다. 이거를 우리가 압축을 해서 보관하자. 압축해서 보관할 때는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서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하게끔 하고, 그렇게 찍은 사진을 다시 컴퓨터로 보거나 또는 디카에서 직접 볼 때는 압축을 풀어서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압축을 하고 압축을 푸는 어떤 규정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규정을 만들었는데, 오케이 그럼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쓰자. 그럼 이름은 뭐로 할까? A 방식, B 방식, C 방식이 나오다가 야 우리가 사진 전문가 집단인데 니랑 나랑 우리 여러 개가 모여서 조인한 거니까 조인트 픽처 익스포트 그룹에 약자를 써서 JPG라고 쓰자.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예를 들어서 뭐 D 0001.jpeg 이렇게 저장을 시키자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컴퓨터는요 옛날부터 뭐가 있었냐면 확장자라 그래. 확장자를 네 글자를 안 쓰고 세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D001.jpe 이렇게 쓴 거야. 야, JPE?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니? JPG?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니? 하는 거죠. JPEG나 JPG나 발음이 비슷하다. JPE는 아니다. 발음상. 그래서 지금은 JPG라는 거로 쓰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어도 JPG, 디카로 찍어도 JPG, 이렇게 해서 JPG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끔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압축을 하면 치명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압축을 하면 손실이 발생해요. 손실이 발생하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부 있죠. 두부. 우리가 두부를 한 모를 사왔는데 두부가 부피가 커요. 그러니까 얘를 두부의 부피를 줄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눌러야 되겠죠. 누르면 어떻게 되죠? 두부가 깨지잖아요. 이렇게 깨지면 손실이 발생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천천히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두부를 만들 때 딱딱한 두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손실을 발생시키려고 봤더니 손실을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걸리더라. 급한 대로 손실을 발생하더라도 촥 압축을 해서 보관하자. 메모리에다가. 그럼 얼마큼 손실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몰라. 그래? 그러면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JP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압축을 해서 쓰는 거예요. 예. 근데 JPG를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압축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는 손실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손실을 안 하게 할 수는 없니?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PNG야. PNG라는 새로운 압축 방법이 나왔어요. 얘는 무손실이에요. 무손실. 그러니까 JPG는 압축을 하면 손실이 발생하는데 PNG는 무손실 압축 기법을 쓰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PNG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또 하나
GIF라는 게 나와요. GIF는 뭐냐면은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해요. 애니메이션 어떤 건지 아세요? 자, 보세요. 그림이 움직이죠? 그림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GIF라는 그림이에요.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살짝살짝 빗나가게, 어긋나게 해서 그려갖고 연속으로 움직이면 뭐가 되죠? 애니메이션 영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다 이제 색칠만 하면 이제 요술공주 셀이 이런 영화가, 만화 영화가 나오는 거죠. 예,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GIF는요, 단점이 뭐냐면 색깔이 약해요. 256 컬러, 256 컬러. 그래서 GIF로 만들었는데 좋기는 좋은데 손실도 없어요. 무손실 압축 기법이라서 좋기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색깔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는 사진은 1600만 가지 색깔이지만 GIF는 256 컬러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얘는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하고 아까 조금 전에 움직인 것처럼 그 다음에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만화 영화는 GIF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JPG 같은 PNG 같은 그림을 수천 장, 수만 장 이걸 만들어서 색깔을 칠해가지고 움직이게끔 명령을 걸어서 하는 거고요. GIF는 단일 파일 하나로 만드는 거죠. 자, PNG는 뭐가 좋으냐면요, 배경이 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처리는 안 되는데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으면 뭐가 좋으냐면요, 색깔을 화려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색깔을 화려하게. 예. 굉장히 좋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포토샵에서 배경을 투명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JPG로 저장하면 투명 배경이 흰색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PNG로 저장하면 투명 배경이 투명으로 들어가요. PNG 특징이에요. PNG 특징. 예. 이미지는 크게 세 가지 나와요. GIF, JPG, PNG. BMP는 압축을 안 한 거니까 뭐 이걸 하나 끝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오디오 갑니다. 오디오는 소리잖아요. 소리도 압축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 목소리를 녹음하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녹음기로 녹음을 해가지고 옛날 오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조그만 거. 거기다 우리 가수들 노래 이렇게 녹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이프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압축을 안 하고 실제 있는 그대로 저장한 게 웨이브라 그래요. 아날로그 형태를 디지털 형태로 변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린 샘플링이라 그래. 자, 우리 녹음기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잖아요. 통화 중 녹음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화하다가 녹음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목소리는 아날로그죠. 이 컴퓨터 안으로 저장할 땐 디지털로 저장되죠. 그리고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을 샘플링 한다 그래요. 예. 압축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생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잘 들리죠. 자, 얘를 압축을 해서 보관하자. 그게 MP3예요. MP3로 사용을 하면은 소리가 아주 맑고 깨끗하고 아주 음질을 풍부하게 노래 같은 거 들을 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미디는 뭐냐면은 전자 악기 간에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르신들 칠순잔치나 팔순잔치 행사장에 가면은 고운 한복을 입고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그런 여성분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의 노래를 반주를 해주시는 밴드 아저씨가 한 분 오세요. 예. 근데 그 밴드 아저씨가 보면은 노트북 같은 거를 펼쳐놓고 무슨 뭐 이렇게 조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미디라는 기교예요. 그 안에 모든 악기 소리를 다 넣어놨어요. 트로트, 뽕짝, 이런 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지루박, 이런 거 차차차 맞춰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쿵짝쿵짝 하고 나오죠. 거기다 드럼 소리도 알아서 탁 리듬에 맞춰서 굿드르르
두들기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 이 아저씨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기타만 치면은 악기 1인 독주 악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미디라고 하는 기계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규칙도 미디 규칙이라 그래요. 예. 옛날 서태지 씨가 이 미디 음원을 가지고 노래 반주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디지털 중에 오디오 쪽이고요. 비디오 한번 볼까요? 비디오는 어떤 게 있냐면요. 비디오는 종류가 많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MPG죠. MPG는 아까 JPG처럼 그거하고 똑같아요. MPG는 모션 픽처 익스포트 그룹. 익스포트 그룹이라 그래서 이건 뭐다? 동영상 전문가 단체에서 만든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MPEG라고 쓰다가 MPG 세 글자로 줄여 쓴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동영상은 다 MPG 방식으로 처음엔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동영상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그런 기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뭐 MOV라고 하는 동영상도 나오고 AV라는 동영상도 나오고 뭐 ASF라는 동영상도 나오고 DivX라는 동영상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동영상 형태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어떤 걸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MP3라는 거 있죠. MP3. 자,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불러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인기가 많네. MP3로 저장을 해서 올려놨는데 신기하게 막 조회수가 막 100만, 1000만 가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듣고 하는 거예요. 근데 MP3는요 20만 건이 넘어가면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게 국제 규정입니다. 네, 그 상업화를 하면 돈을 또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수들은 MP3로 녹음을 만들어서 녹음 파일 만들어서 제공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사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 노래를 제가 20만 건이 넘어가면 제가 또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MP3를 안 만들죠. 다른 거로 만들어요. MP3 아닌 다른 거로 만들어서 요즘은 뭐 WMA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동영상이나 그 방송 강좌 같은 걸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대학생들한테. 그때는 WMA 이런 걸 많이 써요. MP3는 절대로 안 씁니다. 방송대학교는. 방송대학교는 보통 조회수가 100만 건 넘어가 버리거든요. 학생 수가 한 5, 60만 명이 되니까는 한 번만 들어도 50만 건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영상도 마찬가지. 어떤 동영상 규칙을 쓸 거냐 그거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사용료를 받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나 니들 거 안 써 다른 거 쓸래 하다 보니까는 그럼 안 받을게 우리 거 써줘 이런 식으로 변한 거죠. 많이 쓰이는 것이 AVI는 표준 동영상 파일인데요. 얘는 그냥 어느 컴퓨터 다 돌아가요. 용량이 크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압축을 안 하는 거예요. AVI를 압축을 해야 돼. 근데 압축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A라는 방식으로 압축을 할 거냐 B라는 방식으로 압축을 할 거냐를 지정을 해야 돼. 그러면 A라는 방식으로 압축을 하면 저쪽에 있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 동영상을 홈플레이어로 재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A라는 방식으로 압축을 했는지 알아야 그 A라는 방식으로 압축을 풀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맞으면 뭐예요? 코덱이 틀려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압축을 하는 걸 컴프레스, 푸는 거를 디컴프레스라고 하는데 그 합쳐서 코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영상 압축 기법을 쓸 거냐 하는 건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MPEG라든지 뭐 ASF라든지 MOV라든지 그다음에 WMV라는 것도 있어요. WMV. MS사에서 만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비디오 규격 WMV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느 회사가 지정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지정한 규격보다는 전 세계에서 지정한 규격이 좋기 때문에 뭐 MP1, MP2, MP4, 7 뭐 이런 거 21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건 MP4예요.
그래서 MPEG4로 압축을 해서 코덱을 해서 만든 동영상이 이제 MP4라고 하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찍으면 MP4로 저장이 됩니다. MP4로. 그럼 이 MP4로 촬영한 거는 스마트폰에서 뿐만 아니라 디지털 TV에서 재생이 되고요. PC에서 재생이 되고 태블릿에서 재생하고 다 재생할 수 있어요. 전 세계 공통 규격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MP4를 많이 쓰죠. 줄여서 이제 MPEG4를 줄여서 MP4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MPEG3은 안 써요. 왜냐면 MP3라는 말이 있잖아요. MP3라는 거하고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MPEG3는 안 쓰고 그냥 MPEG2 다음에 4로 넘어가 버렸어요. 현재는 많이 쓰이는 기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기술 나와 있나요? 저는 지금 멀티미디어 기술이 어디로 들어가 있죠? 책에는 제 화면에 좀 안 나오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책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VOD는 뭐죠? 주문형 비디오 이런 거죠. 주문형 비디오라는 건 뭡니까? 옛날 우리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봤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좀 세월이 많이 지났죠. 요즘은 비디오 가게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디오가 화질도 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DVD 대여점이 있었다가 DVD도 화질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현재는 안 쓰는 거죠. 요즘 인터넷상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구매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제 공부방에 있는 동영상 보시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주문형 비디오고요. 방송통신대학교라든지 사이버대학에서 방송 강의를 듣는 것도 주문형 비디오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TV나 이런 데서 별도의 돈을 내고 내가 신청을 해서 보는 것도 있고요. 방송국에서 지나간 드라마를 보는 것도 주문형 비디오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주문형 비디오고요. VCS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화상회의 시스템이죠. 화상회의 시스템. 비디오 컴포넌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나요? 비디오를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상 채팅이라고 예전에 했었어요. 채팅.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남북 적십자, 뭐 이산가족 해가지고 뭐 평양에서 뭐 서울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 나오네요. 가상현실은 어떤 경우에 많이 쓰나요? 컴퓨터 뭐 일단 헬멧 같은 거 하나 안경 같은 거 뒤집어 쓰면은 뭐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 있죠.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CAI는 뭐예요? CAI 이거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이에요. 자,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합니까? 물감 갖다 놓고 그리잖아요. 요즘은 스마트 패드를 갖다 놓고 그거로 그림 그린단 말이에요. 예전에 아이패드를 이용해서요 영어 회화 같은 것도 했었어요. 예전에 보니까 그것도 있던데 남자의 자격이랑 그 코너에서 합창했었잖아요. 합창. 그때 합창 그 악보를 그 태블릿으로 주던데요. 그 태블릿으로 보면서 악보를 보면서 노래를 하더라고. 확대해서 볼 수 있고 축소해서 볼 수도 있고 거기다 또 메모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교육에 국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패드를 이용해서 악보를 주면은 악보에서 나오는 대로 뭐 음을 재생을 해주면 합창이라든지 뭐 기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CAI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MOD는 주문형 비디오는 VOD고 이거 뮤직 온 디맨드니까 이건 뭐다? 주문형 뮤직 이게 되는 거죠. 복수 뮤직 뭐 밀크 멜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노래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단 말. 그런 것들이 이제 MOD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범죄가 나오는데 컴퓨터 범죄가 이제 시험에 제법 잘 나오는 형태예요. 왜냐면 조심해야 되거든.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니까 조심해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국민적으로 이제는 컴퓨터 윤리, 사이버 윤리, 컴퓨터 범죄, 보안, 이런 거, 개인정보 관리, 취급, 이런 것들이 시험에 조금씩 늘어나는 편이에요. 컴퓨터 역사, 이거 빼버렸고요. 이런 쪽으로 이제 시험을 치중시키자 하는 거죠. 왜? 그냥 디지털 세상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잘 몰라요. 이거 왕따 시키고 막, 카톡방에다 이렇게 해놓고, 막 단체로 한 사람제 해놓고 막 서로 욕을 하고, 이러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없앨까 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컴퓨터 및 통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하여튼 안 좋은 행동, 안 좋은 짓,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컴퓨터 범죄라고 한다. 이런 거죠.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하는 거라든지 타인의 웹 콘텐츠, 그러니까 네이버상에 있는 어느 블로거가 올린 글을 내가 퍼다가 나한테 올렸단 말이야. 이런 거 불법 복제, 이런 것들 다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획 쥐어 먹었어. 컴퓨터가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맡겼는데 주인장이 모르고 데이터를 지웠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것도 범죄예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기, 금품 횡령,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킹을 해가지고 정보를 위조, 변조, 삭제, 유출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하는 거, 음란물 유통 및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 바이러스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거, 이런 거 다 컴퓨터 범죄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되지만 누군가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 대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킹 방지를 위해서 보안 관련 프로그램 보급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여성발전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기억은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컴퓨터에는 우리 강사들, 교육생들의 정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정보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정보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출석부에 보면 여러분들이 언제 출석을 했고 결석을 했는지 제가 여러분의 연락처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역시 제 핸드폰을 부실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또 개인 사업자들 하다 보니까는 그런 개인정보 교육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요. 1년에 2차례 이상 교육을 받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보호 패스워드를 시스템에 도입하고 패스워드를 수시로 변경해라 그러는데 이 변경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하루에 12번씩 바꿔라 그러면 못 바꿀 거냐? 우리 패스워드 얼마 만에 수시로 바꿔요? 그냥 계속 쓰죠. 3년이고 5년이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패스워드를 수시로 바꿔야 되는 걸 아는데 귀찮아요. 솔직히 힘들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를 한번 바꾸면 옛날 패스워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패스워드를 바꾸려고 했더니 이거는 예전에 사용하던 거네요 하고 알아요. 그럼 못 바꿔요. 그럼 새로운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패스워드를 만들려면 힘든 거예요. 근데 네이버 아이디하고 다음 아이디가 같아. 근데 다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도 다음 패스워드하고 네이버 패스워드하고 똑같아. 그러면 네이버 털리면 다음도 털리는 거잖아요. 똑같이 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는 동일한 걸 쓰는 게 편하죠. 패스워드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걸 써야 돼요. 네이버랑 다음에. 그러니까 어렵죠. 한 개를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 다 다르게 만들려면 그것도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최소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로 숫자, 단어, 그 다음에 개인정보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love book 이런 거를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만들지 마라 이거야. 그 다음에 1, 2, 3, 4 이런 건 하지 마라 이거지. 1, 2, 3, 4 이런 거는 패스워드로 입력도 못해요. 다 뱉어내요. 그래서 숫자, 대소문자, 특수기호 얘를 섞어서 사용하면 아주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숫자 같은 경우에는 1초 만에 해킹을 해요.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구별 없이 그냥 알파벳으로만 소문자하고 숫자로만 적용을 하면은 몇 분 안에 다 해결을 하고요. 근데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기호를 섞어서 사용하면 100만 년 걸린대요. 100만 년이 걸린대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섞여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집 전화번호가 1357이야. 근데 그 1357이 저 패스워드 안에 끼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야. 내 생년월일이 12월 25일이야. 그럼 1225라는 숫자가 패스워드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번호 이런 거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닌 새로운 어떤 거를 만들려니까 어때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셔야 돼요. 그것도 네이버, 구글, 다음 다 다르게. 다 다르게. 저는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주 사용하면 그나마 기억이 되죠. 어쩌다 한번 들어가면 이건가? 아니래. 저건가? 아니래. 몇 번 틀리면 본인 인증받으세요. 또 이런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게 어려운 거죠. 근데 본인 인증받는 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내 명의로 된 핸드폰이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고요. 백신이 깔려 있어도 문제가 되는 판인데 백신이 안 깔려 있으면 어때요? 아주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동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백신도 자동 업데이트 해야 되고 윈도우도 자동 업데이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PC통신이나 인터넷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것들은 항상 그냥 오픈하지 말고 테스트하고 나서 검사하고 예. 그 다음에 의심이 가는 메일이나 이런 것들은 열어보지 말고 아예 그러니까 제목이 영어로 돼 있거나 보낸 사람이 영어로 돼 있으면 저는 안 봐요. 왜냐면 영어를 써서 저한테 보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 아는 사람 중에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 보니까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게 되면은 또 구글을 하잖아요.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제 정보를 가지고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안 봐요. 그냥 이상한 영어로 써있다, 중얼중얼 써있다, 뭐 하이 프렌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어요. 뭐 지금 나는 언제 봤다고 하이래. 그러면 그냥 다 선택하고 완전 삭제. 완전 삭제. 그러면 내용이 어떤 건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볼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위험하니까. 예. 그런 것들 여기 나와 있네요. 암호 만드는 방법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정보를 이런 거죠.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저 결혼해요. 그럼 최소한 내 이름, 신랑 누구, 신부 누구, 결혼식 날짜, 결혼식장 어디, 자세한 지도나 위치나 이거는 눌러서 확인하세요 라고 할 정도는 보내줘야 되는데 저 결혼해요. 그랬더니 이게 회사에 있는 후배인지 친구 뭐 동생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틱 눌러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어. 뭐야? 잘못 보낸 거네?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잘못 보낸 게 아니라 정확히 보낸 거예요. 그놈이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럼 그것이 내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깔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걔가 다 빼가는 거예요. 심지어 핸드폰을 꺼놔도 제 목소리가 전달이 된다라. KBS 실험했었어요. KBS 기자, 아나운서, PD 이런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일부 몇 명이 선정을 해서 보냈어요. 저 결혼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 눌러봤잖아요. 눌러보니까는 거기에 있는 악성 코드가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쪽에 이제 해커하고 방송국 기자하고 이제 저쪽에서 팀이 이제 보는 거예요. 심지어 핸드폰을 이제 주머니에 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넣으면 카메라 달려 있잖아요. 앞에 이 카메라로 다 찍어요. 그래서 다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해커한테. 침실, 화장실, 욕실에서 다 촬영돼서 사람 목소리, 회의실에 갈 때도 이거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 회의에서 뭐 그 비밀스러운 얘기 할 거 아닙니까? 회사에. 그거 다 전송이 돼서 넘어가기도 하고요. 여기서 띡띡띡띡 해서 송금하는 거 다 전달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 아나운서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선배 어제 뭐 했었지? 몇 시에 뭐 했었지? 뭐 했지? 네가 어떻게 알아? 다 알아. 어떻게 알고 봤더니 이제 얘기해 준 거죠. 난리가 났었어요. 그 정도로 위에. 그럼 핸드폰을 끄면 그게 껐어요.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만 껐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 작동돼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함부로 아무거나 막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해요. 우리 애기 돌입니다. 우리 애가 돌이면 애기 아빠 이름은 알려줘야 되잖아. 선배님 저 뭐 여러 명한테 동시에 보내니까는 뭐 그냥 저 결혼해요 라고 보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청첩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디지털 세상에서 간편하게 막 눌러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예. 자, 지금 이제 무슨 바이러스 유명해졌잖아요. 그 소두증 발생하는 거. 그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애기 태어나면 그냥 사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장하다가. 아니면 장애인으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컴퓨터 바이러스도 그래요. 내 컴퓨터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소두증에 걸리고 메르스 감염돼가지고 사람이 사망하기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바이러스. 근데 컴퓨터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다양해요. 바이러스 종류가 수십만 가지예요. 그런데 백신이 일단 있으면, 이 안에 백신이 깔려 있으면 기본적인 건 해결해줘요. 예방 접종을 했으니까. 자, 복제 기능, 은폐 기능, 파괴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숨어 있어요.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고. 바이러스가 찾긴 찾는데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 데이터를 파괴시켜요. 그리고 내 바이러스, 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자체를 막 복제해요. 막 여기저기다 뿌리죠. 그래서 내 전자우편에 로그인을 하면 그 전자우편의 기능을 나는 쓰고 있지 않지만 얘가 알아서 거기 있는 연락처한테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정민 훈장이 편지 보낸 거로 돼 있잖아요. 메일이 갔잖아. 이정민 훈장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냈으니까 열어볼 거 아닙니까? 열어보면 어떻게 돼?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라든지 특히 다른 곳에서 작업한 컴퓨터 USB 메모리를 복사해 온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검사를 하셔야 돼요. 이쪽 컴퓨터도 꽂아가지고 데이터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 모르고 누가 어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가 꽂는 순간 어떻게 돼요? USB 메모리가 감염이 돼요. 그럼 감염된 USB 메모리 집에다 꽂고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컴퓨터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걸어놓고 항상 백신이 작동되고 있어야 돼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2주에 한 번씩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꼭 정밀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랬잖아요. 영어로 보낸 거는 전 안 본다 그랬잖아요. 예.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 쓰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삭제해 버리고요. 간혹 페이스북에서는 영어를 쓰는 친구들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봐도 모르니까는 뭐 그냥 닫아요. 뭐가 이렇게 오면 뭐 하이 하고 뭐가 왔겠지. 내용은 모르지만 그냥 저도 그냥 뭐 입 다물고 있는 경우도 있고,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든지 하겠죠, 저한테. 예. 그런 경우도 조심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바이러스의 종류에는 크게 이런 게 있죠. 파일 바이러스. 그냥 파일 자체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한글 파일에 감염됐어요. 아리한글 실행 파일에 감염이 됐어요. 근데 내가 모르고 아리한글을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리한글 안에 붙어있는 바이러스가 주기억장치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주기억장치에 아리한글로 인한 바이러스가 감염된 걸 모르고 엑셀을 또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엑셀도 주기억장치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감염이 되는 거예요. 즉, 내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걸 모르고 내가 타액, 침이라 이런 거를 튀긴단 말이야,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 감염되지 않습니까? 전파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체적으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트 바이러스는 뭐냐면 부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켜져, 컴퓨터가. 컴퓨터가 안 켜지니까 어떻게 돼요? 작업을 못하지, 아예.
근데 부트 파일 바이러스는 뭐야? 파일도 깨먹고 부팅도 안 돼. 그럼 그 안에 데이터들은 어떻게 돼? 오늘날 안녕하세요가 아니지. 없어지는 거지 뭐. 다 깨져가지고. 그 다음에 매크로 바이러스 있어요? 엑셀에는 매크로 작업을 합니다. 엑셀에서. 그 매크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뭐 컴퓨터도 엉망이 되는 거고, 엑셀만 매크로 쓰는 건 아니에요. 아리안글도 매크로라는 게 있습니다. MS 워드에도 매크로가 있는데, 이런 매크로에 감염되면은, 그래서 엑셀에서는 매크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겠지만은 매크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 경고 메시지가 떠요. 얘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요 그랬어요. 하드 디스크 속에 들어있는 파일 또는 부팅 영역, 얘들이 깨져나간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바이러스를,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새로 작업하면 바이러스가 사라져요. 근데 지금은요 하드웨어 자체도 손상을 입습니다. 메모리가 고장나고 메인보드가 고장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예. 특히 요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는요, 미켈란젤로 생일이 3월 6일이랍니다. 그래서 3월 6일 날만 이 바이러스가 움직여요. 3월 5일이나 3월 7일 날은 안 움직이고 딱 3월 6일 날만 만약에 감염됐다면 얘가 막 움직이는 거 안에서. 그럼 현상은 어떻게 된다? 부팅이 안 되니까는 컴퓨터가 이제 그 두 번 다시 안 켜지는 거죠. 데이터는 그 안에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라도 컴퓨터를 킬 수가 없는 거야. 부팅이 안 되니까는. 윈도우 새로 작업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도 생기고. 예루살렘 바이러스, 뭐 CIH 바이러스 있어요. 체르노빌 바이러스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 맹독성을 가졌다 그러죠, 우리가. 얘는 이제 얘 때문에 하드웨어가 손상을 입는다라는 게 처음 등장했어요. 체르노빌 바이러스. 대만에서 만들었습니다, 대학생이. 그래서 저도 학원 운영하다가 강의실 3군데가 박살이 났어요. 컴퓨터가. 강의실 3군데가 다 안 켜져요.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하드웨어적으로 고장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윈도우를 이제, 그때는 윈도우 3.1 이랬었어요. 초기이니까 95년도 이때라서. 그때 이제 새로 윈도우 작업 새로 하고 다시 프로그램 설정하고 하는데 48시간 걸렸어요. 48시간. 강사들하고, 남자 강사들은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일합시다 그래서 만 48시간 동안 그냥 꼬박 하고, 이제 여선생님들이 이제 애들하고 학원에 오면 애들하고 놀아주고 그랬던 게 있었어요. 문제는 학생들 집에 있는 컴퓨터가 문제가 있었죠. 난리가 났죠. 선생님 우리 집 컴퓨터 안 켜져요. 야, 학원 급하니까는 학원 거 처리 한번 해줄게. 그래서 학원 거 다 하고 나서 학생들 컴퓨터 가져와 가지고 또 이제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다 작업해 가지고 보내줬던 기억이 있어요. 진절머리 났어요. 아주 멘붕? 그럴 때 멘붕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멘붕 진짜. 전 개인적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이거 심각성이. 예. 근데 이제 과거에는 바이러스라는 말로만 썼어요. 바이러스. 생물학적 바이러스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라는 말만 달랑 쓰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악성 코드라는 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악성 코드. 악성 코드는 뭐냐면 내 컴퓨터한테 안 좋은 일을,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은 다 악성 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야, 이제는. 근데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그 파키스탄 바이러스였어요. 옛날에 그 안철수 씨가 그 연구소 소장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연구했던 논문들이 깨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다가 바이러스 전문가가 된 거예요. 백신 전문가가, 안철수 씨가. 예. 저도 그 시절에 컴퓨터를 했었으니까는, 그때 체르노빌 파키스탄 바이러스라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넘어왔어요. 그때 넘어올 때 6개월 걸렸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확인된 지 6개월 만에 확인이 되는데, 지금은요 바이러스가 한번 퍼지면 3일 안에 대한민국 통신망이 마비가 돼요. 그 정도로 치명적인 겁니다. 예. 여기에는 책에 보면 나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이러스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웜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백도어라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죠. 예, 스니핑, 피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합쳐서 하여튼 악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 이걸 우리는 악성 코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바이러스라는 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 가로막기라는 거래요. 중간에 흐름을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저쪽에 막 공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못 가잖아요. 못 가게 막는 겁니다. 내 정보를 딴 데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거라든지 가로채기, 내가 또 가는 데이터를 빼가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꿔치기 해요. 수정, 위조, 변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나왔었죠. 저번에 뭐 청와대인가? 아니다. 한컴사에서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메일을 보낸 게 있었어요. 저도 제 공부방 말고 그 자료실에다 올려놨는데, 그 다음에 밴드 같은 거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정보를 올려놓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이제 뭐 메일이 왔대. 청와대에서 뭐 안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겠습니까? 청와대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이 없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청와대에서 메일이 오면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렇구나 하고 눌러본단 말이야. 엉망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웜이라는 말은 뭡니까? 바이러스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 복제가 되면서 남한테 파일을 변조시키거나 깨트리거나 그래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근데 웜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파일을 손상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막 복제합니다. 복제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컨트롤 쉬프트 ES 키를 누르면은요, 컨트롤 쉬프트 ES 키를 누르면 이런 작업 관리자가 뜨는데, 여기에 프로세스라는 말이 뭐예요? 프로세스. 이게 지금 주기억 장치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주기억 장치 안에서 움직이는 애들인데 이만큼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에 웜에 감염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막 증가돼요. 증가된다는 말은 뭐죠? 이 메모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00% 꽉 차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 끝까지 차면 저장 공간이 없잖아요, 메모리 안에.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된다? 푹 꺼져요. 그 똑같다 키면 이상이 없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계속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다 어떻게 됩니까? 또 컴퓨터가 푹 꺼지고.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내용 나와 있는 이거예요. 자신을 복제해서 시스템의 부하를 높이는 거예요. 뭐를? 얘를 높이는 거야, 아까 그 내용을.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그런 현상. 내 데이터가 손상을 입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시스템 자체가 고생을 하니까 작업을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 트로이 목마는 숨어있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 뭔지 아시잖아요. 예, 트로이 벌판에서 전쟁하다가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말 남겨놓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뭐 병사가 나와서 뭐 적을 무찔렀다 이런 얘기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나타나서 엉망진창을 만들죠. 백도어는 뭐냐면, 여러분 공사장 가보셨죠? 공사장 지나가다 근데 공사장에는 앞에 현관 문이 있어요. 그 공사장의 문을 통과해야만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주 들락날락거려야 되는 사람은 자기만이 아는 다른 통로를 만드나 봐요. 그러면 그냥 관계자의 출입금지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내가 아무데나 들락날락거리게끔 하나의,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개구멍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트워크 상에서도 그래요. 보안에 관한 것도. 그래서 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업무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해커들이 다 알아요. 자기들도 백도어라는 걸 만들어 썼기 때문에 저 시스템도 분명히 백도어가 있을 거다. 그럼 그 백도어를 찾아보자 이거지. 그 백도어가 찾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바로 들락날락거리면 된단 말이에요.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 뒷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네트워크가 마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눈속임, 뭐 스니핑, 굉장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 드로퍼 이런 말 나오죠. 근데 피싱이라는 말 나오죠. 피싱, 프라이빗 데이터하고 피싱의 합성어다 이거지. 개인정보를
빼가는 거죠. 전자우편을 통해서 또는 저 결혼해요 해서 딱 눌러봤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 이거야. 알고 봤더니 이런 피싱 사이트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정보가 이제 다 노출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만만한 게 뭐냐면 패스워드를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거를 함부로 누르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로그인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로그인하면 안 되잖아요.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어떻게 돼요? 수시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패스워드를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실명 확인하죠? 실명 확인하기 때문에 괜찮겠다? 그건 아니죠. 조심스럽죠. 예. 그 다음에 다음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로그인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너 진짜 이정민 맞아? 하고 스마트폰에서 인증받아요. 그런 기능이 아세요? 네이버 앱을 깔잖아요. 여기다 네이버 앱을 깔면은 본인 인증 확인하는 기능이 추가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실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접속을 하려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하면 본인 인증받으라고 해서 문자로 와요. 여기 핸드폰으로. 그러면 그 인증 번호를 입력을 하면 OK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참 좋죠. 그럼 내가 패스워드가 노출됐다 하더라도 남이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 진짜 이정민 맞냐 이거지. 이정민이 제대로 맞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생체인식, 우리 지문인식 하는 거 있잖아요. 지문인식 이런 거라든지 뭐 홍채, 눈동자라든지 음성, 얼굴 형태. 근데 뭐 음성이야 목이 쉬면 또 얼굴 형태는 전날 라면 많이 먹고 자면 막 띵띵 불면 본인 확인이 안 되잖아요. 목소리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지문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많이 쓰죠. 근데 뭐 시설을 출입을 할 때는 생체인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노인복지회관에 강의를 하러 갔더니 정맥 인식을 해가지고 본인 인증을 하래요. 그럼 제가 몇 시에 출근했다, 강의하러 왔다, 몇 시에 강의 끝나고 갔다, 이게 기록이 되더라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무슨 첩보기관인지. 그렇죠. 경찰서도 아니고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의하러 왔는데 생체 인식을 하래길래 야 이거는 진짜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입력한 제 생체 인식 정보가 당신네들이 언제까지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야. 내 강의 끝나고 나가면 한 달만 강의할 건데 그때 파기할 거냐 이거지. 왜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무조건 강매하듯이 인식하라고 하느냐 이거지. 그런 거. 그런 게 없으면 다 불법이에요. 그런 걸 얘기 안 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갑질 많이 하잖아요. 그냥 해. 그냥 해 이거지. 예. 제일 만만한 건 이겁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예. 아까 아이디 패스워드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자, 암호화라는 방법이 나와 있어. 암호화. 여기 책에는 지금 암호화가 여기 있네요. 암호화. 뭐 비밀키 암호화 기법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비밀키 암호화하고 공개키 암호화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요. 자, A라는 사람과 제가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 A라는 사람하고 저하고 대화 주고받는 이 편지가 남들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암호문으로 만들어 쓰죠. 그러면 제가 A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낼 때 암호화 시켜서 보내요. 그러면 암호문으로 가니까 그 사람 암호를 풀어서 아 이정민이가 몇 월 며칠 날 만나구나 만나자 하는구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암호화 시켜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겠죠. 근데 제가 B라는 사람하고 또 편지를 주고받아야 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암호화 방법을 쓰면 안 되겠죠. A하고 B가 만나면 큰일 나잖아. 서로 알 거 아니야.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그러니까 B라는 사람하고 사용하는 암호화 기법이 또 바뀐다 이거예요. 그것이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늘어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한 개라면 몰라도. 자, 은행에 우리가 로그인 할 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는 회원이 1000만 명이다 그러면 암호화 기법이 1000만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걸 안 쓰는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독립적으로 쓰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나도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고 공개키로 쓰자. 예. 근데 설명이 잘못된 것 같다? 데이터를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는 공개하고, 복호할 때 비밀키는 비밀로 하고,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파일 크기가 크다. 이거는 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씁니다. RSA 방식을 쓴다. 이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죠.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오는 용어들이요. 제가 세밀하게 설명 풀면서 해봐야 돼.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입장. 실기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이런 거죠. 지금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은 광개토라는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합계가 나왔어요. 광개토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이번에 국어하고 수학 망쳤어. 우리 애가 이만큼 받아오면 저는 춤을 출 텐데. 엄마 입장에서는 영어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수학과 국어를 좀 늘려보자. 그래서 이렇게 늘리면 어떻겠냐 이거죠. 수학은 80점을 받았으니까 90점 100점으로 늘려보고, 국어는 70점을 받았으니까 8, 90, 100점으로 바꿔서 늘리면 과연 합계가, 여기 합계가 몇 점으로 바뀔지 한번 분석해보자 하는 거죠. 그럼 왼쪽에 비어있죠? 여기다가 이 합계, 세 개의 합계를 구하는 공식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는, sum 해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엔터를 쳐야 돼요. 이렇게 공식을 써야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합계란이 있잖아요. 여기 합계란. 여기 공식이 있잖아요. 이 공식을 책에서는 그렇게 복사를 해서 붙이라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는 하고 합계를 클릭하시면 돼요. 나도 네 합계랑 똑같이 쓸 거야 라고만 쓰면 합계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편한 거는 여기 합계 자체가 없으면은요, 여기 합계 자체가 없으면 여기다가 는 sum 해가지고 얘를 블럭을 잡아서 합계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합계가 있잖아요. 지금요 있으니까는 그냥 는 해가지고 그 합계를 지정해 주는데, 반드시 여기는 공식이 들어가야 돼요. 키보드로 240이라고 쓰면 안 되고 세 개를 합을 구하는 공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블럭을 잡는 거예요. 이 빈칸에는 뭐라고요? 합계를 구하는 공식을 기록을 해주고요. 그리고 블럭을 잡자. 자, 데이터에 가면 가상 분석에 가서 데이터 표라고 있어요. 데이터 표. 묻습니다. 너 행에는 뭐 입력했니? 묻고요. 열에는 뭐를 입력했니? 묻는 거예요. 행은 줄이고 열은 칸이거든요. 여기 줄이 뭐가 있어요? 줄이 국어 점수죠? 국어가 80점, 90점, 100점으로 이렇게 쭉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국어 점수가 지금. 그럼 여기서 국어 점수는 얘죠, 얘 70점이 여기 80, 90, 100점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라는 영역이죠. 그럼 열은 뭐죠? 열은 수학 점수죠? 수학 점수가 어디 있어요? 실제로는 여기 있네, 여기.
그러면 기존에 90점 있는 거에다가 80, 90, 100점이 변하고 90점, 100점으로 변할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합계가 하나는 영어는 고정되어 있고 수학과 국어는 가로와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거죠. 확인만 누르면 알아서 탁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헷갈리죠? 밑에는 기출공일 한번 열어볼게요. 기출공일 문제를 열어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대출금이 2천만원이래요. 연이율이 12%래요. 5년간 내가 빌려 쓰겠대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2천만원을 홍길동한테 빌려줬어. 이자를 12% 받겠대. 한 달에 1%씩 연 12%로 5년간 받겠다 이거야. 빌린 거를. 그러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약 44만 5천원 정도를 매달 받으면 돼요. 그럼 이자 포함해서 2천만원 빌린 것까지 다 원금을 수거한다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44만 5천원을 매달 갚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상환 금액을 클릭해 보니까 무슨 함수가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상환기간 이 자리에다가 는 하고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반드시 여기 있는 금액 공식을 클릭해 주는 거죠. 아니면 이 공식 자체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야 되는 건데 그러지 말고 그냥 는 하고 얘를 클릭해 줘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천만원을 내가 12%로 5년간 갚겠다라고 했는데 기간이 바뀔 수도 있고요. 이율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달 갚아야 될 돈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죠. 이해는 되시죠? 어떤 문제인지. 자, 그러면 블럭 잡으시고 데이터 가상 분석 데이터 표. 그 밑에 행은 뭐죠? 행은 기간이죠. 2, 3, 4, 5. 그러니까 요거네. 행이 이거죠. 그렇죠? 열은 뭐죠? 열은 여기 있는 이자죠. 이자. 8%에서 15%까지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자가 여기서는 B의 세 번째 셀에 있는 거죠. 어느 셀을 클릭하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표에, 지금 블럭 잡은 표에 행은 기간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원 데이터의 기간이 B의 네 번째였고, 그 다음에 표에서의 열은 이율을 따지는 거니까 원 데이터의 이율은 현재 B의 세 번째 있다라고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2천만원이란 금액에 대해서 이런 기간과 이러한 이율로 바뀌면 매달 상환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죠. 매달 상환한 금액이 이렇게 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2년간 갚겠다라고 하면 이율에 따라서 90만원서부터 97만원까지 변동이 되는 거고, 5년간 갚겠다 그러면 이율과 그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가상으로. 그러니까는 가상 분석이라는 그룹에 있는 거예요. 가상 분석이라는 것은. 예.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아요. 되게 쉬워요. 예. 다른 문제 12번 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무작정 따라하기로 갑니다. 기출공일 말고요. 무작정 따라하기로 갑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데이터 표는 뭐냐면 기존에 주어진 값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변동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방금 전에 했던 거. 처음에 90, 80, 70이라는 점수가 합계가 240이 됐는데 이때 국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가 변동이 되면 전체 합계 점수가 어떻게 변할 거냐 하는 거죠. 가상으로 얘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값이 변하면 그 변하는 요소에 따라서 전체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기간과 이율에 따라서 상환액이 얼마나 변동이 되는지를 보자 하는 거죠.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시나리오는 가상으로 꾸며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얘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이 있는데 얘가 2,600원이야. 근데 얘를 3,000원을 올리면 과연 매출액이 얼마로 변할까? 그럼 써보면 되죠. 그래, 3,000원. 2,600원이 아니라 3,000원을 바꾸면 매출액이 어떻게 돼요? 300원이. 3,000원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매출액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2,600원이 아니라 2,200원으로 400원을 줄이면 어떻게 된다? 매출액이 금액이 떨어지겠죠. 그럼 매출 수량을 늘리면, 반품 수량을 줄이고 늘리고 하면은 수익률이 어떻게 변할지, 매출액 합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좀 표로 보자, 이거 표로. 근데 A라는 물건뿐만 아니라 B, C, D 할 것 없이 다 물건을 가지고 반품 수량을 줄여보거나 늘려보면은 단가를 늘리고 줄이면 전체 매출액의 합계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그냥 한꺼번에 보세요. 지금 제가 3,000원, 4,000원, 5,000원, 뭐 2,000원 하고 일일이 바꿔봐야 나오잖아요. 원래대로 돌리려면 어떻게 돼요? 다 실행 취소 해서 아까는 669만 3천원 얘를 다시 늘리면 707만 8천원 매번 이렇게 돌리고 봐야 되거든. 그거를 밑에다가 아니면 다른 시트에다가 3,000원 할 때는 얼마, 2,000원, 2,500원 할 때는 얼마, 2,600원 할 때는 얼마 하고 표로 쫙 보여주면 일목요연하게 볼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네, 그거를 시나리오라 그래요. 가상으로 꾸며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한번 해볼게요. 시나리오 이름을 한번 꾸며볼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가상 분석에 가서 마우스를 아무데나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안에다 놓으셔도 되고 밖에다 놓으셔도 되고.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로운 걸 하나 추가할 겁니다. 이때 시나리오 이름 뭐라고 써있어요? 수익률의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수익률의 증가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자 이거지. 그때 뭐가 변경되는가 봤더니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에 대한 반품 수량이 있어요. 두 개. 2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9, 30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블럭 잡으시면 돼요.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라서 한번 보겠다 이거지. 확인. 그럼 얘가 얼마로 변하면 좋겠냐? 이게 얼마로 변하면 좋겠나 봤더니 반품 수량을 10개 빼래. 기존의 값을 19개가 아니라 얼마? 9개. 31개가 얼마? 아니라 21개. 추가 눌러도 돼요. 확인 눌러도 되고. 추가 누르면 시나리오를 새로 하나 추가를 하라 그래요. 수익률의 감소라는 거를 추가하면 되고. 확인 누르면 다시 추가 누르면 되고. 이번에는 수익률의 감소란 시나리오를 만드는데요. 마찬가지로 변경되는 셀은 그 19, 31이 적혀있는 그 공간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확인. 이때 19가 아니라 얼마라고요? 29. 10개 증가하는 거예요. 30일이 아니라 40일. 그러니까 반품이 줄면 당연히 수익률이 늘어나겠죠. 반품이 늘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거지. 그래갖고 요약을 누르면 어디에 결과를 출력해 줄 거냐 물어봤는데 책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매출액 합계가 수익률은 아니고 매출액 합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래요.
시나리오 요약을 하는데 이때 결과되는 셀은 매출액 합계라는 얘만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딱 누르시면은 결과가 이렇게 짠하니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19, 31 했을 때는 669만원이었는데 이제 반품이 주니까 어떻게 돼요? 금액이 올라갔어요. 반품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만드는데 빼먹은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시나리오 1번과 2번은 만들었는데 셀의 이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못 만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요. 무작정 따라하기 왼쪽에 하나 만들어줬잖아요. 얘를 삭제하세요. 얘를 삭제할 거예요. 왜냐면 잘못 만들어서 그래. 잘못 만들면 그 쉿 삭제를 하시면 돼요. 자, 책에 뭐라 그랬냐면 2의 다섯 번째 셀이 있어요. 2의 다섯 번째 셀 19라고 적혀있는 데를 아까는 2의 다섯 번째라고 나왔거든. 아까 결과에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뭐라고? A 반품 수량이라고 이렇게 쓰래요. A 반품 수량이라고 이렇게 쓰래요. 그대로 이렇게 쓰래. 뭐를? 얘를 이렇게 쓰래. 2의 다섯 번째 셀을 클릭하면 여기 이름 상자에 2의 5라고 나타나잖아요. 셀 주소가. 걔를 이름을 바꾸래요. 그리고 밑에 있는 31이라고 적혀있는 2의 여섯 번째 셀도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B 반품 수량이라고 이름을 쓰랍니다. 엔터를 탁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H 15번째 셀 H 15번째 셀 얘도 이름 상자 클릭하고 2의 15번째 셀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매출액 합계라고 이름을 정하래요. 뭐 하기 전까지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요약 버튼 누르기 전까지 요약 버튼 눌러서 확인 누르기 전까지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다 등록을 해놔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시나리오 1번 만들었죠? 시나리오 1번 만들었고 시나리오 2번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요약을 눌렀더니 셀 주소가 깨져나갔거든. 제대로 안 나왔거든.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삭제하고 다시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등록했는데 이름을 등록했잖아요. 어떻게 됐어? A 반품 수량이라고 쓰고 이름 B 반품 수량 그 다음에 전체 매출액 합계라고 세 군데다 이름을 썼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추가하고 또 추가해서 요약하시면 제일 편해요. 자, 137페이지에다가 메모를 하나 하세요.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시나리오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변경 셀 이름을 지정하자 이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를 추가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요약하자 이거죠. 요약.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시나리오를 추가했어요. 시나리오 관리자에 따라서 시나리오 추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셀 이름을 나중에 밖에 나와서 다시 지정하고 다시 요약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셀 이름을 먼저 다 지정을 해버리고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시나리오 2개 만들고 뭐 2개든 3개든 만들고 그냥 요약 버튼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르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여기 지금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만들고 매출액 합계 세 가지 이름 만들었죠.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추가 버튼 눌러서 시나리오 이름이 뭐냐, 그래서 뭐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저기 뭐 매출액의 증가, 수익률의 증가, 수익률의 감소 만들고 그 셀이 어떻게 변하는지 해서 뭐 10개가 감소, 10개가 증가 이런 거 했잖아요.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요약만 누르시면 돼요. 요약만. 확인 딱 누르시면은요, 요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나와요. 이게 바뀌어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A 반품 수량이라는 말 대신에 2의 5번째 셀, 뭐 여기 뭐더라, 여기 2의 5번째 셀, 2의 6번째 셀, 그 다음에 H의 15번째 셀하고 셀 주소가 나오면 어떻게 된 거다? 틀린 거다. 왜? 이름 지정하라고 그랬는데 이름 지정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셀 이름. 뭐야, 왜 안 써져? 셀 이름을 지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글자는 숫자, 문자, 기호를 이용해서 만든다.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이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A 반품 수량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A 반품 수량 이렇게 썼잖아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쓰는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13 반품 수량 이라고 쓰면 뭐가 된다? 이런 거는, 이거는 틀렸다. 이런 거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글자로 시작해야 돼요. 또 하나, 밑줄 있어요. 밑줄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밑줄 A 반품 수량 이런 거는 쓸 수가 있다. 이거는 오케이. 이거 상관없고. 그러니까 밑줄은 특수 기호예요. 일반적인 기호인데, 예. 밑줄은 언제든지 들어와도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숫자는 0에서 9까지 숫자를 말하는 거고, 글자는 뭐예요? A부터 Z까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밑줄. 이거예요. 빼기 이런 건 안 돼요. 빼기, 물음표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특수기호. 특수기호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빈칸 이런 거 있죠. 특수기호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기호, 그렇죠? 빈칸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별표라든지, 또는 무슨 뭐 따옴표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기호, 이런 거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런 건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시트명을 쓸 때는 빈칸을 써도 돼요. 근데 시나리오에 들어가는 시나리오 이름은 상관없어요. 시나리오 이름은 상관이 없고 그 셀 이름을 지정할 때만, 셀 이름 이때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건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뵐 거예요. 매크로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매크로 이름을 만들 때 다음 중 매크로 이름을 잘못 만든 건 뭡니까?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셀 이름 만드는 거랑 규정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그 필기 요약집 있잖아요. 요약집에 보면 나와요 이게요. 이건 이제 책에 그 요약집에 나오는데 뒤에 가서 또 한번 보면 되니까는 한번 지금 미리 한번 보는 겁니다. 실기 시험은 걱정 안 해도 되죠. 규정된 이름만 쓰라고 하는 거니까. A 반품 수량이라고 쓰시오. 그럼 쓰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문제가 없죠. 근데 내가 직접 이름을 직접 써야 될 때 책에서는 이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는데 내가 실무에서는 내 마음대로 쓰고 싶거든. 그러니까 뭐 A 한 칸 띄고 반품 수량 이러면 안 된다. 왜? 빈칸은 들어가면 안 되거든. 빈칸 허용하면 안 된다. 자, 또 한 가지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결과를 보고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리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필기 문제에 이렇게 딱 보여주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현재는 시나리오가 3가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얘가 시나리오예요. 얘는 현재 값이에요. 현재 값은 하얗게 보입니다. 시나리오는 이렇게 회색으로 들어가요. 현재 값, 수익률의 증가, 수익률의 감소라는 3가지 시나리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틀린 문제죠. 얘는 시나리오가 2가지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얘가 9개로 변하고 21개로 변할 때 얘를 봐야 되고 얘가 29개, 41개로 늘어났을 때 합계를 또 봐야 되잖아요. 매번 그렇게 왔다리 갔다 하면서 보려면 어려우니까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표로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시나리오다. 시나리오는 뭐 덜도 없고 더도 없어요. 자, 기출01로 가볼게요. 시나리오 관련된 이론적인 문제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시나리오를 우리 만들었죠.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추가를 눌러가지고 시나리오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이 시나리오가 과연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변경되는 셀은 그런 건 이제 필기 공부하면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책에 뭐라고 되나 볼까요? 141쪽. 자, 141쪽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결과처럼 시나리오를 만들래요. 근데 실기시험에서는 아래 결과를 안 보여줍니다. 누누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시나리오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맞춰야 돼요. 그게 가장 부담스럽죠. 그럼 볼게요. 먼저 C의 5번째 셀. 얘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여기다가 이름 상자에다가 이율이라고 쓰래. 이율. 그 다음에 만기 금액이라고 있어요. 밑에 만기 금액 C 7번째 셀. C 7번째 셀은 이름을 뭐라고? 만기 금액이라고 쓰래요. 그럼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만가 금액이라고 잘못 쓸 수 있잖아요. 자, 여기 지금 적립기간을 제가 여기다가 적립기간이라고 써야 되는데 적립기긴이라고 썼어. 적립기긴 이렇게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못 고쳐요. 여기서 얘를 딜리트 눌러도 안 돼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반드시 수식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잘못된 애를 만기, 아까 여기 적립기긴 이런 거, 잘못된 거는 삭제하고, 잘못 만들어진 거는 뭐하고? 삭제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만기 금액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다시 고쳐줘야 됩니다. 어디 가서요? 수식 탭에 가서
정의된 이름 그룹에 있는 이름 관리자. 이곳에 가시면 이름 상자의 이름이 쭉 보여요. 그때 그 이름을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 고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삭제하세요. 삭제하시고 새로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에 만들 때 셀 이름 지정해줬죠. 그렇죠? 그럼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시면 시나리오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시나리오 첫 번째 이름은 이율 10%. 이율 10%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 겁니다. 이때 변경되는 셀은 뭐다? 여기지 뭐 여기 10.75가 이율이 10%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하나는 11.5%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현재 10.75라고 되어 있는 애를 뭐라고 바꿀 거냐? 10%지 뭐 10%. 10%라고 쓰셔도 되고요. 0.1이라고 쓰셔도 돼요. 10%가 0.1이죠. 그렇죠? 네, 자, 추가. 아까 확인 눌러서 추가했죠? 바로 추가 누르셔도 돼요. 자, 이번에 시나리오 이름은 뭐다? 연이율, 이율 11.5%. 이율 11.5%. 자, 변경되는 셀은 그대로 아까 10.75짜리 그대로 있어요. 확인. 이때 변경되는 셀의 값은 얼마다? 11.5%니까 11.5%라고 쓰든지 0.115라고 쓰든지 0.115라고 쓰든지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구성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이제 뭐 하면 되죠? 요약. 그리고 만기 금액짜리가 선택되면 돼요. 그럼 당연히 만기 금액 자리에는 공식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여기 FV라는 공식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무슨 공식인지 우리 몰라도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결과셀이 그냥 키보드로 666만 713원이라고 써있으면 안 돼요. 시나리오가 안 만들어지죠. 여기 지금 10.75%가 10%하고 11.5%로 변동이 될 때 금액이 어떻게 변할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여기는 공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필기시험에서 묻죠. 확인. 그럼 두 가지 요소가 시나리오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엑셀은요, 무슨 작업을 했는지는 몰라도 어떤 걸 하나 새로 추가했잖아요. 시나리오 요약한 결과가 하나 추가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보던 화면이 있었어요. 셀 시트 얘 왼쪽에 생겨요.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삽입을 눌러라 그러면 내 왼쪽에 생겨요. 내 왼쪽에. 여기다 삽입을 누르면 내 왼쪽에, 위쪽에 앞에 생긴다고. 앞에. 그래서 기출공일이라는 작업 시트에서 작업을 하니까 왼쪽에 시트가 생성이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얘를 기출공일 오른쪽에다가 얘를 끌고 이렇게 옮겨 놓으래요. 사이로. 기출공일 왼쪽에 하나 생긴 결과를 기출공일 오른쪽에다가 끌어다 놓으래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요. 자, 여기 있던 애를 이렇게 끄집어 제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141페이지 2번 문제. 기출공일 2번 문제. 자, 이런 겁니다. 지금 1,500원이라는 버스 요금이
200원이 인상된다는 시나리오하고 200원이 인하된다는 시나리오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200원이 내려가는 거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0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셀의 이름을 변동하라라는 말은 없죠. 이러면 땡큐지. 자, 바로 들어갈게요.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첫 번째 시나리오를 하나 추가합니다. 200원 인하. 이때 변경되는 셀은 뭐다? B의 네 번째 1500원 자리 여기죠. 뭐 이 1500원이 200원 내려가는 거니까 당연히 1300원 되겠죠. 해서 신호를 하나 만들었고요. 바로 거기서 추가 누르시면 되겠죠. 추가. 이번에 시나리오는 200원 인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변경 셀은 B의 네 번째 셀 그대로 두고 확인. 이때 1500원이 아니라 1700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200원이 올라가는 거니까 1700원 확인. 그래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이 시나리오는 마우스로 끄집어 제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순서를 이렇게 맞춰야 될 때는 인상이 위에가 있으면 안 돼요. 문제지가 인하가 위에 있고 인상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잘못 만들면 또 어떻게 돼요? 다 삭제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자, 요약 들어가서요. 이때 결과셀은 B8 B9가 아니라 B8이네요. B8 그렇죠? 네. 몇 퍼센트가 변경되느냐 아니라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를 보라는 거죠. 확인. 와, 인상이 200원 깎으니까 1000만원 손해보는데요? 200원 인상하면 1000만원 추가로 벌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영업이익이 1000만원씩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라면 어떻게든지 올리려고 애를 쓰겠지. 근데 문제는 올리면 안 타. 그럼 무조건 올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지. 금액을 올리는 대신에 뭐를 좀 서비스를 줄까? 뭐 이벤트를 할까? 그런 시나리오는 여기다 못 만들어요. 그냥 단순한 시나리오만 만드는 거예요. 인상이 됐을 때, 인하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끝! 이런 겁니다. 자, 기출공일 왼쪽에 생성되어 있는데 문제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 둘에 그냥 두면 되죠. 뭐. 시나리오 어떤 거 아시겠죠? 예. 나와 있는 문제를 그 142페이지, 143페이지 보면 그 해설 나와 있어요. 해설을 쭉 보시면은 그립지 어렵게 설명해 놓은 건 아닐 테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나리오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는 쉬워요. 한번 볼게요. 열기 13번 문제인가요? 자, 데이터 통합. 데이터 통합은 빨리 하시면 10초, 1분이면 다 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볼게요. 자, 서울대리점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부산대리점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산대리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서울대리점 요소하고 부산대리점 요소를 자세히 보시면 냉장고 여기도 냉장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얘를 서울 거랑 부산 거랑 그냥 한꺼번에 취합해 버리자. 여기다가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버리자. 그 다음에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이라고 써있는데
목표량이 먼저 나오든 판매량이 먼저 나오든 상관없어요. 냉장고가 먼저 나오든 카메라가 먼저 나오든 상관은 없어요. 여기 있는 두 가지 요소 또는 여기 또 무슨 뭐 인천 대리점이 있으면 인천 대리점 것도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자 이거죠. 데이터 통합은 여러 시트, 동일 시트나 또는 여러 시트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다 합해버리는 거예요. 한 곳에 다 취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원 데이터 영역이 아닌 결과 데이터 있죠, 결과. 결과를 블럭 잡으세요. 결과를 블럭 잡으시고, 데이터에 가서 통합 하시는 겁니다. 그럼 물어요. 합계 계산할 거야?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다 해가지고 합계 구할 거야? 평균 구할 거야? 뭐 구할 거야? 물어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합계. 자, 그러면 서울 대리점 것도 여기다 참조해야 되고 부산 대리점도 참조해야 되잖아요. 그럼 참조에다 클릭해 놓고 서울 대리점 제가 색깔 칠한 부분 얘를 블럭 잡고 추가. 부산 대리점 블럭 잡아서 추가. 서울 대리점 거하고 부산 대리점 거하고 각각의 블럭을 잡아서 여기 참조 영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서울 거 블럭 잡아서 추가, 부산 거 블럭 잡아서 추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참조 영역을 블럭 잡아서 추가, 참조 영역을 블럭 잡아서 이렇게 추가를 눌러주면 참조 영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세요.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첫 행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이라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계산하는 거잖아요. 여기 좀 보시면은 여기도 서울 것도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이 있고 부산도 그렇게 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첫 행이고요. 왼쪽 열은 뭐냐면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 왼쪽에 있는 거 품목들 있잖아요. 그 품목을 가지고 취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르시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는. 얘는 뭐냐면 다른 시트에 있는 걸 불러왔을 때, 다른 데 있는 걸 불러왔을 때 쓰는 거고요. 큰 상에 있는 거는 됩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탁 들어가요. 되게 편해요. 이거만큼 편한 거 없어요. 자, 기출공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1월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4월까지 들어온 입국자 수가 있고요. 부산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도 입국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원하는 건 뭡니까? 각 나라별로 입국자 수가 몇 명이로 돌아왔는지 평균 계산하래요. 그럼 얘들을 블럭 잡으시고요. 통합. 그리고 합계가 아니죠? 평균이죠? 페이지 넘기시면 148쪽에 평균을 계산하라고 써있어요. 국적별 평균 입국자 수니까 아까 처음에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바꾸셔야 돼요. 이때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뭐 이런 거 나오죠? 다음 중 통합에 관한 함수가 아닌 걸 고르시오.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다 지원을 해요. 피벗 테이블을 지원하는데 중간값, 최빈값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 무슨 함수가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자, 평균으로 선택하고 밑에 참조 영역은 블럭 잡으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지금 출력하고자 하는 이 영역은 국적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적부터 블럭 잡아야 돼요. 그래서 추가 부산공항도 국적부터 블럭 잡아서 추가. 그리고 첫 행 왼쪽 열. 밑에 건 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요 평균이 착 들어가요. 알아서.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해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알아서 미국이 밑에 있든 위에 있든 중간에 있든지 알아서 미국은 미국끼리 영국은 영국끼리 평균 다 구해줘요. 기출공의를 한번 가볼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리 어렵지는 않고요. 한번 볼게요. 매장명이 나와 있네요. 판매량도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매장명이 지금 어느 매장명의 판매량을 계산하는지 모르죠. 문제는 뭐냐면 최대값 구하라고 한 것 같은데 합계인가? 판매량의 합계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블럭 잡아서 데이터에 있는 통합에 가서 합계를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슨 매장인지가 없잖아. 근데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대로 시작하는 매장이래. 이렇게 써요. 현대 별표. 별표라고 써요. 현대 별표. 여기서 별표는 뭐냐면요. 원래는 별표가 아니라 엑스터리스크 곱하기 표시 육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육각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냥 별표라고도 읽죠. 그냥 엑스터리스크 곱셈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 올. 앞에 두 글자는 현대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와도 좋다. 그러니까 현대라는 두 글자로 시작하는 것. 이런 뜻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끝나는 거니까 뭐다? 별표 코리아. 앞에 글자는 뭐든지 상관없는데 뒤에 세 글자는 코리아에 코리아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즉 현대잠실, 현대명동, 현대잠실, 현대성북이라고 하는 이 현대로 시작하는 매장이 있고요. 서울코리아, 뭐 잠실코리아, 명동코리아라는 코리아로 끝나는 매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주면 써놓고 블럭 잡고 데이터 통합 이때 합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참조는 뭐다? 매장명서부터 판매량까지 추가 첫행 왼쪽. 아까는 서울지역, 부산지역, 서울공항, 김포공항, 부산공항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이게 만약에 참조 영역이 10군데면 10군데 블록 잡으시면 돼요. 지금 한 군데밖에 없지만은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알아서 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저도 작업을 하다 보면은요 가장 뭐랄까 파워풀한 기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피벗 테이블은 뭐예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항목별로 그룹을 져서 X축, Y축으로 놓으면서 작업하는 게 피벗 테이블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 한 군데 모아오는 거예요. 모아서 내가 원하는 결과만 따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갤러리아 이런 거는 지금 이 안에 분석하는 게 안 들어갔죠? 통합하는데 나는 코리아로 끝나는 거나 현대로 시작하는 것만 그래서 그럼 이거는 뭘까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매장명이 4글자로 된 물음표의 개수가 글자 수예요. 그럼 여기는 갤러리아만 나오겠죠? 갤러리아하고 갤러리아만 나오겠죠? 4글자니까 서울코리아는 몇 글자? 6글자. 현대잠실은 현대 한 칸 띄고 잠시니까 5글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갤러리아 거 4가지 있네요. 그렇죠? 걔들 거에 합계가 나오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편리해요. 알고 나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뭐냐면 이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특정 한 글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올. 그러니까 만약에 주소가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될까요? 서울 이렇게 돼 있으면 뭐다? 서울로 시작하는 사람만 찾아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건 뭐죠? 이건 뭔 얘기죠? 신월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거. 신월이라는 글자로 시작해도 되고 신월이라는 글자로 끝나도 되고 하여튼 중간에 어디든지 신월이라는 글자 두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주소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신월 1동, 신월 2동, 신월 3동 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뭐 어디 신월 아파트 하여튼 신월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 신월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찾는 거. 그러니까 이 별표나 물음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셀뿐만 아니라 이 별표와 물음표는 컴퓨터가 만들어진 역사 이래 계속 쓰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파일명을 쓸 때는 폴더나 파일명을 쓸 때는 저 별표 물음표 못 써요. 이걸 예약어라 그래. 예약어. 미리 컴퓨터가 딱 찍어 놓은 거야. 자기들만 쓰려고. 이거는 사용자가 절대로 못 건드려요. 자, 그 다음 목표값 찾기. 14번이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수업이 오늘 다 마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매크로하고 차트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론 문제, 우리 이론 문제가 엑셀 부분 남았잖아요. 컴퓨터 일반은 다 끝냈잖아요. 그렇죠? 엑셀 일반도 금방 끝내요. 7주간 공부하는 건데 다음 주까지 하면 6주가 되죠. 한 주는 쉬잖아요. 그렇죠? 설 연휴 때문에. 그러니까는 다다음 주 오시면 이제 7주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7주차까지 하면 다 끝날지, 본래는 끝나게 돼야 되는데 이제 설 연휴 때문에 한 번을 빼먹는 셈이죠. 우리가 한 번을 빼먹는 셈이고 두 번 빼먹는 거지 뭐 결과적으로. 하여튼 하는 데까지 빨리 나가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좀 문제풀이를 또 필기시험 문제풀이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 또 실기시험 대비해서 풀어야 되고. 볼게요. 목표값 찾기는 뭐냐면요, 시나리오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을 빌렸다면은 매달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2년 동안 상환하지 않고 3년씩 상환하려면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얼마로 변합니까? 이거예요. 여기 공식이 있잖아요. 6%로 내지 말고 7%로 내면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그 다음에 기간과 이자를 표로 만들면 뭐가 되는 거죠? 데이터 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뭐냐면 나 4만원은 싫어, 44,000원 싫어 이거야. 없어, 못 내. 난 2만원씩 낼 거야. 2만원씩만 낼 거야. 거꾸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더니 얘가 매달 44,000원씩 갚겠대. 야, 그러지 말고 매달 2만원씩만 내. 그러면 지금 24번 내야 되는데 기간을 늘려서라도 네가 2만원씩만 줘 이거지. 그럼 시나리오하고 반대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를 하는 겁니다. 수식은 뭐냐면 얘가 수식이에요. 44,000원을 내가 얼마를 내겠다는 거야? 2만원 내겠다는 거죠? 2만원 내겠다는 거잖아요. 44,000원을 못 내고
2만원 내겠다 이거지. 그 2만원 내겠다는 자리가 수식이란 자리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금액은 못 바꾸잖아. 금액은 못 바꾸잖아. 100만원 필요해서 내가 빌리는 거니까. 이율도 정해져 있죠? 기간을 늘리든지 해야지, 기간. 그럼 얘가 바꿀 셀이 기간이에요. 확인 눌러보면 얼마 낸다고요? 5년간 낸다고 써있죠? 클릭해보세요. 뭐라고 되어있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반올림해서 5년이 된 거고요. 실제로는 뭐다? 4.791688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은행에 가서 나 1000만원 빌려주셔 이거야. 나 10년 동안 6%로 내겠습니다. 6%로 내겠습니다. 매달 내가 11만 1000원씩 내면 되겠네요 이거잖아. 그랬더니 이래저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버는 돈도 없고 난 매달 5만원씩만 내면 안 됩니까? 그런 거야. 5만원씩만 내세요. 그 대신에 기간이 늘어날 겁니다 이거죠. 그럼 얼마나 기간이 늘어나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야. 그러면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가서 수식셀이 뭐다?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5만원이 되는 거죠. 5만원.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 기간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기간이. 확인 누르면 잠깐만 아까 10년 내면 10년을 내면 11만 1000원인데 제가 아까 5,000원이라고 썼어요? 잘못 썼나? 이거 5만원 86년간 내라는데 계산이 이상하게 됐다? 86년씩 어떻게 내지? 아까 10년 내는 것도 벅차가지고 했는데 뭐 공식이 이상하게 됐나봐요. 하여튼 간에 예,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역으로 계산하는 게 목표값 찾기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한 주 문자 보내드릴게요. 설 잘 지내시라고 문자 보낼 테니까는 설 연휴 기간에 아프지 마시고요. 특히 우리 조부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설 연휴 때 많이 아파요. 예. 저희 집처럼 아무것도 장만하지 마세요. 그냥 설 연휴 때 순댓국 시켜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과일이나 좀 사다 놓고 텔레비전 보면서 피자 시켜 먹고 한다고 했으니까는 그럴지 안 그럴지는 뭐 까봐야 알겠지만은 애엄마가 그렇게 선전포고 했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